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오래된 기억처럼 당신의 가슴에 남을 이야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명작입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이른에 내가 사가 내린 대문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다. 50년. 정확히 50년 만이었다. 20살에 이 집을 등지고 떠난 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곳. 엄마의 부고를 들었을 때도 3년상을 치를 때도 나는 끝내 이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이 나를 이끌었을까? 어쩌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본능 때문일지도 모른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처럼 울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흙내와 오래전 꺼진 아궁이에 식은 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냄새 속에는 내가 애써 잊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배고픔의 냄새, 가난의 냄새, 그리고 엄마의 한숨 냄새까지.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만이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가운데에는 이끼 낀 장독들이 둥글게 앉아 세월을 이고 있었다. 어릴 적 그 장독들은 늘 비어 있었다. 간장도 된장도 담글 여유가 없던 시절. 엄마는 그 빈 독들을 매일같이 닦고 또 닦았다. 언젠가는 가득 채울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흙벽의 거친 표면을 무심하게 핥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벽의 금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손가락 한마디만큼 벌어진 틈, 빗물이 흘러내린 자국, 그리고 아이 손바닥만 한 구멍까지. 모든 것이 내가 떠나던 날에 멈춰버린 듯했다.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장독대 옆 비바람에 패인 벽의 작은 틈새.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틈들과 달리 그곳만은 빛바랜 새끼줄 매듭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 매듭의 묶음새가 낯익었다. 엄마의 손매듭이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두 번 꼬아 묶는 특유의 방식. 어릴 적 엄마는 중요한 것을 감출 때마다 저렇게 매듭을 지었다. 오랜 습관처럼 마른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다. 푸석한 새끼줄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자락이 스쳤다. 12살 겨울, 엄마가 마지막 쌀 한 줌을 감추며 이렇게 매듭을 지었던 날. 이건 너 아플 때 먹일 거야. 그때 나는 그 쌀마저 당장 먹고 싶어 울었었다. 매듭을 비틀어 힘껏 당기자 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며 얕은 신음을 흘렸다. 시멘트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곧이어 감춰져 있던 좁은 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얇은 책자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갈색 표지는 세월의 발에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쥐가 갉아먹은 듯 너덜너덜했다. 손바닥으로 흙먼지를 털어내고 펼친 첫 장, 빛은 바랬어도 힘있는 글씨가 눈에 박혔다. 외상장부.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외상장부라니. 그 두 글자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어린 시절, 그 장부는 우리 집의 저주였다. 엄마는 늘 그것을 들고 동네를 돌며 빚 독촉을 했다. 김서방, 작년 봄에 빌린 쌀 2말. 박할매, 재작년 겨울 외상값.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울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친구들은 수군거렸고
어른들은 혀를 찼다. 저 집 참 독하기도 하지.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들이 촘촘히 세로로 줄을 서 있었다. 김서방, 박할매, 최서방댁, 윤신애. 이 목수 낯익은 동네 성씨들이 빼곡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옆에 표시들이었다. 금액도 날짜도 아닌 빨간 줄과 파란 점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다. 어떤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하나, 어떤 곳에는 셋, 넷까지. 파란 점은 대부분 하나씩이었지만 간혹 두 개가 겹쳐 있기도 했다. 그리고 내 이름도 있었다. 세 번째 장 중간쯤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이름들 옆에는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는데 내 이름 옆만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칸이었다. 왜 나만 비어 있을까? 혹시 나만은 빚을 지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집 또한 누구보다 배고팠던 시절이었는데 책장을 넘길수록 기억 속 엄마의 그림자가 매섭게 흔들렸다. 아침이면 장부를 품에 안고 나가는 뒷모습, 낮이면 골목을 돌며 외상값을 다그치던 단단하고 매정한 목소리, 저녁이면 돌아와 한숨을 쉬며 장부에 무언가를 적어넣던 구부정한 어깨, 밤이면 호롱불 아래 깊은 한숨과 함께 터져나오던 마른 기침 소리. 엄마는 왜 그렇게 독했을까? 내가 16에 처음 물었을 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18배 다시 물었을 때도 침묵했다. 20살 내가 이 집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외쳤다. 그 지긋지긋한 장부나 끌어안고 사세요. 엄마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나는 평생 엄마를 지독한 비톡촉의 얼굴로만 기억해왔다. 그 기억이 원망스러워 이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며 과거를 지웠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이제야 그 장부를 놓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장부의 맨 뒷장, 거의 다 달아빠진 종이 끝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글귀가 한 줄 굵게 걸려 있었다. 엄마의 필체였다. 떨리는 듯 하면서도 단호한 글씨체. 빚이 아니라 빚. 못 먹는 봄 먼저 나눌 집 표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몇 번을 다시 읽었다. 빚이 아니라 빚이라고? 못 먹는 봄 먼저 나눌 집이라고? 멍하니 그 문장을 곱씹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이름과 기호들을 더듬었다. 김서방 댁 옆에 붉은 줄색. 문득 떠올랐다. 그 집에 아이가 셋이었다. 박할매 이름 옆 푸른 점 하나. 할매는 평생 해소를 알았다. 그렇다면 빨간 줄은 아이의 수를, 파란 점은 앓는 사람을 뜻한 걸까?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다시 처음부터 장부를 훑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빨간 줄이 많은 집은 대가족이었고 파란 점이 있는 집은 환자가 있던 집이었다. 그리고 내 이름 옆에 빈칸은 이미 내 몫을 건넸다는, 어미가 자식에게 가장 먼저 내어주었다는 표식이었을까? 이게 정말 외상장부가 아니었단 말인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 장부가 돈 계산이 아니라 나눔의 지도였다면, 엄마가 독촉하러 다닌 게 아니라 누가 더 어려운지 확인하러 다닌 거였다면, 그 매서운 목소리가
사실은 위장이었다면 내가 평생 원망하고 외면해온 엄마의 시간은 무엇이었나? 그동안 내가 진실이라 믿어온 날카로운 이야기들은 이제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마침 바람이 불어와 장부 가장자리를 파르르 넘겼다. 햇빛이 공기 중의 흙먼지 알갱이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종이 위에 빨강과 파랑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고동치는 듯했다. 빚이 아니라 빚. 그 한 글자 차이가 50년 오해의 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이 얇고 해진 종이 더미가 우리 집의 굶주린 봄들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엄마가 어떤 표식을 남겨 벼랑 끝에 누구를 먼저 살렸는지 이제야 희미하게 읽히기 시작했다. 무릎이 꺾였다.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50년. 50년을 잘못 알고 살았다. 엄마는 빚쟁이가 아니라 빚지기였다. 독촉꾼이 아니라 지킴이었다. 그 진실을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야 알았다. 눈물이 났다. 이른 먹은 노인의 눈에서 어린아이 같은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지킨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나눈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여기서부터 내 기억은 다시 써야만 한다. 빚의 기억을 지우고 빛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이른해 다시 이 문턱을 넘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의 봄은 유난히 더디고 배고팠다. 보리가 익기까지는 아직 2달, 감자를 캐려면 석 달은 더 기다려야 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보릿고개라 불렀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고개에 가까웠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집이 태반이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는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그날도 엄마는 낮 내내 동네를 돌았다. 김서방, 작년 가을 외상가, 최서방 댁, 보리 2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사람들은 문을 꽁꽁 닫고 숨죽였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고 또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너희 엄마 오늘도 빚 받으러 다니시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녁이 되자 엄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빚을 받았다면 뭐라도 있어야 할 텐데. 오늘도 못 받으셨어요? 내가 묻자 엄마는 희미하게 웃었다. 받을 게 어디 있니? 다들 굶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다니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 9시 통금 사이렌이 울렸다. 우웅 길게 늘어진 소리가 온 마을을 짓누르듯 깔렸다. 이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잡히면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심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온 집안이 적막에 잠겼다. 그런데 10시쯤 되자 엄마가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엄마, 뭐 하세요? 따라와.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무서웠지만 엄마를 따라 나섰다. 엄마는 등잔에 손수건을 둘러 빛을 죽였다.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 발치를 간신히 비췄다. 뒷문을 살며시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별들만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는 벽을 타고 담을 돌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혹시라도 순찰대를 만나면 어쩌나, 간첩으로 오해받으면 어쩌나, 온갖 공포가 머릿속을 채웠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낡은 방앗간이었다. 한 달 전 주인이 야반도주한 뒤로 버려진 곳이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엄마가 등잔에 손수건을 살짝 들어 올리자 희미한 빛이 공간을 어렴풋이 드러냈다. 육중한 맷돌이 불 꺼진 달처럼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방앗간 특유의 고소한 곡물 냄새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서늘한 곰팡이 냄새와 쥐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석에는 거미줄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쥐들이 갉아먹은 빈 포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엄마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보리가루 한 대박, 그리고 삶은 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일 아침 거리다. 그럼 왜 여기서? 엄마는 대답 대신 물을 조금 부어 반죽을 시작했다. 거친 손놀림으로 보리가루와 쑥을 섞고 동그랗게 빚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엄마가 만드는 떡의 모양이었다. 어떤 것은 손바닥으로 꾹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1개짜리 원, 2개짜리 원, 3개짜리 원. 어떤 것에는 젓가락으로 점을 찍었다. 1점, 2점. 엄마, 이 표시는 뭐예요?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등잔불이 엄마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주름진 얼굴이 그림자와 빛 사이에서 묘하게 일렁였다. 이 원은 먼저 나눌 집 표야. 먼저 나눌 집이요? 아이 많은 집, 병든 노인 있는 집. 원 하나에 아이 하나, 점 하나에 환자 하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이 떡들을 나눠주러 다닌다는 말인가? 통금 시간에? 위험해요. 잡히면 어떡해요? 안 잡혀. 이 시간엔 순찰도 뜸해. 그리고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다. 배고픈 사람끼리는 서로 못 본 척 해주는 법이야. 나는 문득 낮의 장면이 떠올라 물었다. 그럼 낮에 한 독촉은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사람들이 다 엄마를 무서워해요. 엄마가 등잔불 앞에서 장불을 꺼냈다. 빛바랜 종이 위에 빨간 줄과 파란 점들이 춤추듯 일렁였다. 독촉이 아니야. 확인이지. 확인이요? 누가 몇 식구인지, 누가 아픈지, 누가 정말 굶고 있는지. 문 열고 나오는 걸 보면 알아. 아이들 숫자, 기침 소리, 냄새. 집집마다 다 달라. 그걸 이 장부에 적어두는 거야. 엄마가 장부를 넘기며 설명했다. 김서방댁 마이너스 빨간 줄 셋. 아이가 셋. 박할매 마이너스 파란 점 하나. 해소병. 최서방댁 마이너스 빨간 줄 넷. 파란 점 하나. 아이 넷의 부인이 산후병. 그래서 낮에는 독촉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밤에는 먼저 살려야 할 집부터 찾아가는 거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엄마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 매서운 빚쟁이에 가면 뒤에 이런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근데 왜 몰래 하세요? 그냥 대놓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대놓고 나누면 싸움 나.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 차라리 굶지.
그래서 밤에 몰래 문 앞에 놓고 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떡이 있는 거지. 하늘이 준 건지 귀신이 준 건지 모르게. 그래서 밤도깨비. 그래. 사람들이 밤도깨비가 다녀갔다고 하더라. 나쁜 도깨비가 아니라 착한 도깨비라고. 엄마는 떡을 다 빚고는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장부를 다시 펼쳤다. 등잔불에 비춰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김서방 댁하고 박할매 댁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창틈으로 스쳤다. 순찰되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는 재빨리 등잔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문 잠겼네. 들어가 봐. 에이, 귀찮아. 어차피 빈집이잖아. 그래도 확인은. 춥고 배고픈데 뭘 확인해. 빨리 돌고 들어가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손전등 불빛도 사라졌다. 우리는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었다.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지자 엄마가 다시 등잔불을 켰다. 괜찮다. 엄마가 내 떨리는 손을 잡았다. 이 밤은 언제나 배고픈 집의 편이야. 우리는 보자기를 들고 방앗간을 나섰다. 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숨었다. 엄마를 따라 첫 번째 집에 도착했다. 김서방 댁이었다. 엄마는 대문 앞에 떡 3개를 조용히 놓았다. 원이 3개 그려진 떡이었다. 두 번째는 박할매 댁. 점이 찍힌 떡 하나를 문지방에 놓았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그림자처럼 마을을 돌았다. 마지막 집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했다. 이 장부는 빚의 기록이 아니야. 생명의 지도야. 누가 어디서 얼마나 배고픈지, 누가 먼저 죽을 위험에 있는지 적어둔 거지. 겉으로는 빚 장부지만 진짜는 빚의 장부. 엄마가 놀라 나를 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엄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새벽의 첫빛처럼 아름다웠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다. 나는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엄마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등잔불 아래서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적어 넣었다. 새로운 빨간 줄, 새로운 파란 점.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밤도깨비가 또 다녀갔대. 우리 집 문 앞에 떡이 있더라고. 하늘이 보낸 거야. 틀림없어.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아무도 엄마를 의심하지 않았다. 낮에 그렇게 매정하게 빚 독촉을 하던 사람이 밤에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나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낮에 날카로운 목소리 뒤에 숨은 밤의 따뜻한 손길을, 빚쟁이의 가면을 쓴 빚지기의 진짜 얼굴을. 그날은 구호미 배급일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미국에서 보낸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새벽부터 면사무소 앞에 줄을 섰다. 어떤 이는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켰다. 그만큼 절박했다. 한 대의 밀가루가 며칠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었으니까. 나도 엄마를 따라 줄을 섰다.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초췌했다.
눈만 유독 번들거렸다. 굶주림이 오래되면 눈이 그렇게 변한다고 엄마가 말했었다. 물기가 마르고 대신 이상한 빛이 돈다고. 오전 9시 드디어 배급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이장이 나타났다. 뒤에는 면석이 2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장은 작은 상자를 들고 장터 한복판의 나무 궤짝 위로 올라갔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묘한 우월감이 번져 있었다. 자, 다들 잘 들어. 이장의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배급은 규칙이 바뀌었어. 정부 지침이야.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이장이 손에 든 종이를 펼쳤다. 외상장부가 있는 집은 배급에서 제외. 빚잔치부터 끝내고 받아가. 충격이 물결처럼 번졌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신음이 터져나왔다. 외상장부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는가. 다들 빚을 지고 살았다. 쌀 한 돼, 보리 한 말, 소금 한 줌이라도 빌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 항의했다. 윤 씨였다. 지난 겨울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뒤로 혼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정부에서 정한 거야. 빚쟁이들한테는 구호미를 줄 수 없다는 거지.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 이장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엄마에게로 향했다. 온 동네에서 외상장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엄마가 유일했으니까. 저기, 저 집이 문제야. 이장이 대놓고 엄마를 가리켰다. 빚독촉으로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는 집에 구호미를 준다? 말이 되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엄마의 독촉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문 앞에 놓인 떡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엄마가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엄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품에서 외상장부를 꺼내 이장 앞에 내밀었다. 그럼 확인해 보시죠. 이장이 장부를 낚아채듯 받았다. 휙휙 넘기며 혀를 찼다. 쯧쯧, 빨간 줄이 잔뜩이구먼. 파란 점도 많고. 이게 다 빚 표시 아니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장은 장부 몇 군데에 자신의 도장을 거만하게 찍어내렸다. 쿵, 쿵, 쿵. 붉은 인주가 종이에 깊게 박혔다. 자, 이제 이 장부는 공식 확인을 받았어. 이 집은 배급 대상에서 제외야.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이장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배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줄이 절반쯤 지났을 때 벌써 구호미가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물량이 부족해. 뒤에 남은 사람들이 아우성쳤다.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하지만 이장은 차갑게 돌아섰다. 다음 달을 기다려. 어쩔 수 없잖아. 그날 밤 엄마는 나를 데리고 면사무소 뒤편 언덕으로 갔다. 거기서는 창고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초승달만 떠 있는 어두운 밤이었다. 왜 여기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자정 무렵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인형 몇이 나타났다. 구호미 자루를 나르기 시작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이장과 그의 신복들이었다. 자루들은 이장의 집 쪽으로 향했다. 저 봐라. 엄마가 내게 속삭였다. 장부를 믿는 척할수록 손이 더 커지는 법이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면사무소? 거기도 다 한 통 속이야. 경찰? 이장이 술 몇 병이면 무마시켜.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있지. 우리는 조용히 언덕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이상한 것들을 꺼냈다. 쇠도장 하나, 고무도장 하나, 그리고 빨간 인주. 이게 뭐예요? 무기야. 엄마는 두 도장을 불 위에서 살짝 달구었다. 진짜 서류는 불에도 강한 쇠도장으로 찍는 법. 하지만 욕심 많은 자들은 번지기 쉬운 고무도장을 쓰지. 왜? 싸니까. 그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기도 쉽고. 엄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도장을 차례로 찍었다. 그리고 불 가까이 가져갔다. 고무도장 자국은 열기에 금세 번지기 시작했다. 인주가 녹으면서 흐릿해졌다. 반면 쇠도장 자국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불에 살짝만 대보면 그 흐름의 번짐이 달라. 이걸 이용하는 거야. 엄마는 낮에 이장이 찍어간 장부를 펼쳤다. 도장 자국을 자세히 살폈다. 희미한 틈, 먹물의 농도, 번진 방향까지 꼼꼼히 관찰했다. 이장 도장은 고무야. 오른쪽 아래가 특히 달았네. 인주도 싸구려라 번짐이 심해. 엄마는 자신의 쇠도장에 인주를 묻혔다. 그리고 이장 도장 바로 옆에 아주 가깝게 찍었다. 처음에는 실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절묘했다. 두 도장이 살짝 겹치면서 이장 도장의 번진 부분을 가렸다. 이제 이장이 이 장부를 다시 보면 헷갈릴 거야. 어느 것이 자기 도장인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서류는 힘이야. 하지만 어떤 서류에든 반드시 틈이 있어. 도장이 불분명하면 서류의 효력도 불분명해지는 거지. 우린 그 틈으로 진실을 밀어넣는 거야. 엄마는 장부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더 많은 도장을 찍었다. 어떤 것은 겹쳐서, 어떤 것은 비스듬히, 어떤 것은 흐릿하게. 마치 여러 사람이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이 장부는 이장 것도 내 것도 아닌 애매한 물건이 됐어. 애매한 건 못 써먹는 법이지. 다음 날 이장이 또 찾아왔다. 장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어제 내가 도장 찍은 거 맞지? 이장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도장이 너무 많았다. 어느 것이 자기 것인지 분간이 안 갔다. 이게 내가 찍은 건가? 글쎄요. 이장님이 찍으셨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죠. 엄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아니, 이건 내 도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찍었겠어요? 어제 이장님이 찍고 가신 거잖아요. 이장은 장부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햇빛에 비춰도 보고 가까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고무도장 특유의 번짐 때문에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상하네. 내 도장 맞나? 이장이 중얼거렸다. 그때 엄마가 한마디 더 보탰다. 그런데 이장님, 어젯밤에 창고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자루 나르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이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이장의 눈이 흔들렸다. 혹시 봤나? 얼마나 봤나? 증거는 있나? 그런데 이 도장 말이에요. 엄마가 장부를 들어보였다. 이게 정말 이장님 도장이 맞나요? 면사무소에 가서 대조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문서 위조는 큰 죄잖아요. 함정이었다. 만약 이장이 자기 도장이 맞다고 우기면 엄마는 이 애매한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를 들락거릴 것이다. 그러다 창고 일이 불거질지도 모른다. 반대로 자기 도장이 아니라고 하면 어제의 배급 제외 명령이 무효가 된다. 이장은 진땀을 흘리며 계산했다.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다시 생각해보니 어제 내가 좀 과했던 것 같네. 구호미는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해보자고.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승리의 미소는 감췄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도장 하나로 이장을 물러서게 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모든 권력은 종이 위에 쓰여. 그리고 그 종이를 증명하는 건 도장이지. 도장을 흔들면 권력도 흔들려. 작은 틈 하나가 큰 건물을 무너뜨리는 법이야. 엄마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힘없는 사람의 무기는 지혜야. 그들이 힘으로 누르면 우린 머리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지. 아궁이에 불씨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치익하는 그 소리가 내게는 뜨거운 승부의 소리처럼 들렸다. 엄마가 새겨놓은 도장들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춤추듯 일렁였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거짓에 맞서는 진실의 인장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먹구름이 낮게 깔린 밤이었다. 습한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이 달그락거렸다. 엄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자루 2개를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하나는 묵직했고 다른 하나는 가벼웠다. 이건 뭐예요? 엄마가 자루를 열어보였다. 묵직한 것에는 구호미가, 가벼운 것에는 흙이 들어 있었다. 흙자루는 미끼야. 만약 들키면 무조건 흙자루를 먼저 건네. 알았지? 오늘 밤에 그 창고에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목격한 이장의 도둑질. 그 구호미 일부를 되찾아 진짜 굶는 이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었다. 위험해요. 방범대가 순찰 도는데.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젊은 다리가 필요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루를 나눠지고 어둠 속으로 나섰다.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창고까지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을 건너야 했다. 평소엔 징검다리로 건너는 곳이지만 밤에는 물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다. 창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뒤편 판자 하나가 느슨하다는 것을. 내가 들어갈게. 너는 여기서 망봐. 엄마가 판자를 비집고 들어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주위를 살폈다.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얼마 후 엄마가 구호미 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삑삑. 방범대였다.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뛰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자루를 맨 채 개울가로 향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누구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개울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빗물에 불어난 개울물은 평소보다 깊고 빨랐다. 엄마가 미끄러졌다. 나는 재빨리 엄마를 잡았다. 엄마, 괜찮아. 계속 가. 징검다리를 더듬어 찾았지만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그냥 물을 헤치고 건너야 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바닥에 자갈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다리를 휘감았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잡았다. 거기서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되돌아섰다. 그리고는 가벼운 흙자루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거면 되겠소? 방범대원 서넛이 개울가에 도착했다. 완장을 찬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동네 건달 출신 박서방이었다. 뭐야, 이거? 통금 시간에 뭐라는 거야? 식구들이 굶는다는데 어쩌겠소? 도리가 없지 않소? 엄마가 흙자루를 내밀었다. 박서방이 자루를 발로 툭 쳤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더니 무게를 가늠했다. 구호미 훔쳐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요? 이게 구호미로 보이시오? 박서방이 자루를 열어보려 했다. 엄마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흙이요. 집 마당에 뿌릴 거예요. 장마 때문에 다 쓸려가서 어둠 속이라 자루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박서방은 망설였다. 그때 다른 대원이 속삭였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 이장님한테 바치면 되잖아. 박서방이 씩 웃었다. 좋아. 내일 아침 이장님께 직접 갖다 바치시오. 안 그러면 통금 위반으로 신고할 거야. 그들은 욕설을 몇 마디 던지고는 이내 돌아갔다. 우리는 서둘러 개울을 건넜다. 진짜 구호미 자루는 내가 메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엄마가 미리 정해둔 집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과부댁이었다.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죽고 아이셋만 남은 집. 두 번째는 결핵 노인이 혼자 사는 집. 셋째는 안진뱅이 아들을 둔 늙은 어미의 집.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각 집 문 앞에 구호미를 나눠 놓았다. 비에 젖지 않게 처마 밑 깊숙이. 돌아오는 길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내일 이장이 흙자루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희미하게 웃었다. 생각해봐라. 아침에 이장 마당에 흙자루가 놓여 있어. 이장은 구호미인 줄 알고 기뻐하겠지. 그런데 열어보니 흙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그것만이 아니야. 방범대가 중간에서 바꿔치기 했다고 의심할 거야. 구호미를 자기들이 가지고 흙으로 바꿨다고. 서로 의심하며 싸우게 되겠지. 배고픔은 때로 도둑의 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린 먼저 나누는 거야. 진짜 도둑놈들이 서로 물고 뜯게 만들면서 빗줄기가 거세졌다. 우리는 빗속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옷은 다 젖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새벽녘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말했다. 오늘 밤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 집들도 모르게 해야 해. 괜히 우리가 준 걸 알면 부담스러워 하거든. 밤도깨비가 준 거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래, 그게 좋아. 엄마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장부를 꺼냈다. 오늘 나눈 집들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더했다. 체크 표시 같은 것이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날짜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장부는 이제 더 이상 빚의 기록이 아니었다. 나눔의 역사였고 구원의 지도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술렁였다. 이장님 집 마당에 흙자루가 방범대랑 크게 싸웠대. 서로 도둑놈이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소문도 돌았다. 과부댁 문 앞에 구호미가 결핵 할아버지네도 밤도깨비가 또 나타났나 봐.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고마워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번졌다. 나는 그날 이후 엄마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낮의 빚쟁이는 밤의 의적이었다. 독촉구는 사실 수호자였다. 그 이중의 삶을 살아내는 엄마가 위대해 보였다. 1966년 5월 정부의 혼분식 장려 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쌀밥은 나라를 망친다 보리밥이 건강식 같은 표어가 면사무소 담벼락마다 나붙었다. 쌀밥을 먹으면 비국민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쌀이고 보리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있는 것은 뭐든 섞어 먹어야 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달아빠진 문지방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동그라미들과 선들이 복잡하게 얽혔다. 뭐 하세요? 혼분식 계산이야. 엄마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다. 보리 서되, 밀가루 한 돼, 고구마 줄기 한 줌. 이걸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며칠을 먹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 그냥 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왜 그래? 이게 바로 배고픔의 방정식이야. 엄마는 계속 그림을 그렸다. 어른들 몫은 밀가루를 많이 질긴 걸 씹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몫은 보리를 곱게 갈아서 목에 걸리지 않게. 노인들 몫은 물을 많이 부어 죽처럼. 이 셈을 할 줄 알아야 다 같이 살아남는 거야. 엄마의 손가락이 바닥에 그린 도표는 정교했다. 각 집의 식구수, 나이,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 배급 계획표였다. 양을 늘리려면 고구마 줄기를 더 넣되, 쓴맛을 없애려면 하루 전에 물에 담가둬야 해. 허기를 달래려면 콩깍지라도 넣어 씹는 맛을 내야 하고. 나는 엄마의 계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내일은 학교에 새 교복을 입고 가야 하는 날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새 교복을 마쳤다고 자랑했다. 나만 작년 교복을 꿰매 입어야 했다. 그런 계산 말고요.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교복은요? 이 지긋지긋한 방정식 말고 내 교복은 어떡하냐고요. 엄마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슬펐다. 남들 다 새 옷 입는데 나만 헌옷이에요.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다고요. 교복이 그렇게 중요하니? 당연하죠. 엄마는 몰라요.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17살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거친 손마디에 끼워져 있던 낡은 금반지였다. 엄마가 반지를 빼려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다. 부은 손가락 마디에 걸려 있었다. 침을 발라 겨우 뺐다. 반지가 빠진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았다. 이걸로 교복 맞춰. 반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무게는 한 돈도 안 될 것 같았다. 시집 올 때 받은 유일한 폐물이라고 들었다. 엄마,
가져가. 나는 반지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엄마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때 엄마가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가져온 작은 봉투였다. 이것도 봐라.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밤중에 구오미 자루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이장의 옆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더 선명했다. 창고 문을 열어둔 채 자루를 세며 웃고 있는 고리대 금업자 황서방의 얼굴이었다. 이게 언제? 내가 잠든 사이에 찍었지. 동네 사진사한테 부탁해서. 사진사 오씨. 결핵으로 반쯤 죽어가다 엄마가 몰래 가져다 준 구오미로 살아난 사람이었다. 그가 보답으로 증거 사진을 찍어준 것이었다. 왜 이걸 이제야 보여줘요? 진작 들고 가서 고발하면 모든 것엔 때가 있는 법이다. 엄마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야. 꺼내지 않아도 상대가 알면 돼.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언제 쓸 건데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순간에. 엄마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낮에는 빛 독촉하는 척하면서 이목을 끌고 밤에는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은 내가 돈독이 올랐다고 욕하지만 사실 난 저들의 약점을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 거지. 알아? 진짜 힘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쥐고 있는 거야. 엄마는 내 손에서 반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등잔불에 비춰보더니 나에게 돌려주었다. 이 반지로 교복 맞추고 남으면 책 사. 배움이 진짜 무기니까. 엄마는요? 난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엄마를 보았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러진 등. 그 모든 것이 내게 쏟아부은 세월의 흔적이었다. 미안해요. 제가 철없이 미안해할 거 없어. 내 나이에 그럴 수 있지. 엄마는 내가 전에 베껴 쓴 필사 노트를 집어들었다. 국어책 시들을 빼곡히 옮겨 적은 것이었다. 이게 내 무기야. 지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엄마가 노트를 넘기다가 멈췄다. 근데 이것도 알아둬. 배움은 오롯이 내 것이지만 이 증거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둘 다 똑같이 소중해. 둘 다 챙길 줄 알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마룻바닥에 떨어진 반지가 톡 소리를 냈다. 내가 다시 주워들었다. 이번에는 꽉 쥐었다. 엄마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 반지 정말 팔아도 돼요? 그럼 반지는 결국 쓰려고 있는 거야. 내 미래를 위해 쓰는 거니까 아깝지 않아. 그날 밤 나는 반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새 교복을 입은 내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반지 자국이 선명한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 날 아침 금은방에 반지를 팔았다. 교복을 맞추고도 조금 남았다. 나는 그 돈으로 공책 3권과 연필 한 다스를 샀다. 그리고 엄마에게 고무신 한 켤레를 샀다. 이게 뭐니? 엄마 신발이요. 늘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엄마는 고무신을 신어보았다. 맞지 않았다. 발이 너무 부어 있었다.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엄마는 고무신을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언젠가 발이 가라앉으면 신겠다고. 그 고무신은 결국 한 번도 신지 못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롱 위에 그대로 있었다. 새것 그대로. 그의 6월 초 마을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면사무소 마당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렸고 여자들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했다. 아이들은 마당 구석에서 돌멩이 놀이를 했다. 정오가 되자 이장이 나타났다. 뒤에는 면석이 둘과 경찰 한 명이 따라왔다. 이례적이었다. 경찰까지 대동했다는 것은 무언가 큰 일을 벌이려는 신호였다. 이장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로 올라섰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자, 다들 조용히. 웅성거림이 멈췄다. 이장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을 해결하려고 모였어. 우리 마을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날이야.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이장의 손가락이 갑자기 우리를 가리켰다. 사라진 구호미는 저 집에 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다. 따가운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저 집이 외상값을 빌미로 구호미를 훔쳐갔어. 비톡촉한다면서 사실은 도둑질을 한 거야. 충격이 파문처럼 번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증거가 있소? 누군가 물었다. 사진사 오 씨였다. 증거? 당연히 있지. 이장이 또 다른 종이를 흔들었다. 여기 면사무소 기록이 있어. 구호미가 부족한 양과 저 집이 독촉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 우연일까? 교묘한 조작이었다. 날짜를 맞춘 것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엄마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군중이 갈라졌다. 엄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장 앞에 섰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저 집을 수색해야 해. 훔친 구호미가 있을 거야. 그러시죠. 엄마의 태어남에 이장이 당황했다. 뭐? 그러자고? 집을 수색하시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가 품에서 외상 장부를 꺼냈다. 이 장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장의 눈이 흔들렸다.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이게 증거니까요. 엄마가 장부를 펼쳤다.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빨간 줄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 아이의 수입니다. 줄 하나에 아이 하나. 웅성거림이 커졌다. 파란 점은 뭘까요?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점 하나에 환자 한 명. 엄마가 장부를 높이 들었다. 이건 빚장부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적어둔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는 빈칸은 이미 도움을 받은 집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기 이름을 찾아 확인했다. 맞아. 우리 집 아이가 셋이야. 우리 어머니 해소병 앓으시는데.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장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조작이야. 그럼 확인해 보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엄마가 준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다. 흐릿했지만 이장의 모습이 분명했다.
밤중에 구호미를 옮기는 이장님입니다. 경찰이 다가와 사진을 확인했다.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황서방과 이장이 창고에서 자루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폭발했다.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도둑놈, 우리 먹을 걸 훔쳐간 거야?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장이 비틀거리며 탁자에서 내려왔다. 도장을 확인해 봐야 해. 이장이 발악했다. 저 장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도장으로 확인해 보죠. 누군가 화로를 가져왔다. 엄마는 장부에서 이장이 찍은 도장 부분을 찢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도장과 함께 꺼냈다. 진짜 도장은 쇠로 만듭니다. 불에 타지 않죠. 엄마가 자신의 쇠도장을 불 위에 올렸다. 뜨거워졌지만 형태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가짜는 이장 도장이 찍힌 종이를 불 가까이 가져갔다. 고무 도장의 인주가 열기에 녹기 시작했다. 시커멓게 번지며 흉하게 일그러졌다. 싸구려 고무 도장은 불 앞에서 녹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장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분노한 장정들이 달려들었다. 이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구홈이 어디 있어? 내놓아. 경찰이 개입했다. 이장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장이 끌려가며 소리쳤다. 다 거짓말이야. 내가 모함을 받은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엄마가 다시 장부를 들어 올렸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오늘부터 이 장부는 빚의 장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빛의 장부가 됩니다. 먼저 나눌 집을 먼저 적는 장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우레 같은 박수가 되었다. 어떤 이는 울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다. 어떤 이는 엄마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요. 사진사 오 씨가 다가왔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 주신 구호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도우며 삽시다. 엄마가 장부를 덮었다. 햇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쳤다. 매캐하게 피어오르던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마당의 흙먼지는 내게 정의의 향기로 기억되었다. 엄마의 오랜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쌀 한 줌, 보리 한 돼, 계란 몇 개씩 들고 왔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 부엌이 오랜만에 가득 찼다. 엄마는 받은 것들을 다시 봉지에 나눠 담았다. 이건 과부댁, 이건 결핵 할아버지. 끝까지 엄마는 엄마였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시작이요? 그래. 이제 대놓고 나눌 수 있게 됐잖아. 숨어서 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장부를 새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색 잉크로.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닌 까만 먹물로. 이제는 빛의 장부니까 환한 대낮에도 볼 수 있는 기록이어야지. 촛불 아래서 엄마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이장이 연행된 지 일주일 후였다. 아침 일찍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치 집을 부수려는 듯 거칠었다. 열어. 공무집행이다. 밖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면사무소 직원 둘과 집달리 한 명. 그리고 그 뒤에는 이장이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했다. 뭔 일이시오? 엄마가 차분하게 물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종이 한 장을 흔들었다. 붉은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압류장이었다. 세금 체납이다. 3년치 재산세를 안 냈더군. 이장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다. 당장 이 집과 땅에 압류 딱지를 붙이겠다. 면직원이 빨간 딱지를 꺼냈다. 압류라는 글자가 피처럼 선명했다. 그동안 구홈이 나눠준다고 폼 잡았지? 세금도 못 내는 주제에. 이장이 승리를 확신하는 듯 웃었다. 이제 이 집도 땅도 다 넘어갈 거야. 경매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다리가 떨렸다. 우리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니. 태어나서 자란 이 집이.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이 집이. 엄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압류요? 그래. 이제 끝이야. 이장이 면직원에게 손짓했다. 직원이 압류 딱지를 대문에 붙이려 했다. 잠깐. 엄마가 막았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 세금 체납은 명백한 사실이야. 땅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야죠. 뭐? 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낡은 봉투였지만 안의 서류는 깨끗했다.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면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다. 이건 뭐야? 뭐가 문제야? 이장이 서류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땅 주인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도 5년 전 날짜로. 이게 언제? 5년 전입니다. 제 딸이 12살 때 이미 명의를 넘겼죠. 엄마가 차분히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세금이 유예됩니다. 그리고 올해 17이 되어 이제 막 과세가 시작되는 거죠. 면직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정말이네요. 이미 오래전에 이전이 완료됐네요. 그럼 3년치 체납은 없다는 거죠.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이장이 비틀거렸다. 이럴 수가. 나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내 이름으로? 언제? 왜? 엄마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은 이미 내 것이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였어. 엄마가 외상장부를 꺼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그 옆에 텅 빈 칸을 가리켰다. 이 빈칸 기억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이게 빚이 없다는 표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빈칸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쓸어내렸다. 지킴의 표식이야. 내가 너를 위해 지켜낸 것들. 이 땅도 그 중 하나고. 목이 메었다. 그 빈칸이 그런 의미였다니.
빚이 아니라 빚, 빈칸이 아니라 가득 찬 사랑. 엄마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이장이 악을 썼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면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이장을 보았다. 오히려 이장님이 허위 신고를 한 게 되는데요. 뭐라고? 없는 체납을 있다고 신고했으니까요. 이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무리하시면 이장님만 손해예요. 이 인연이. 이장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막아섰다. 사진사 오씨, 김서방, 심지어 평소 이장 편이던 사람들까지. 그만하쇼. 이제 됐잖소. 이장은 포위당한 짐승처럼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좋아. 두고 보자. 이장이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면직원들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났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우세요. 엄마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저 지킬 걸 지켰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고 우리만 남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엄마, 정말 이 땅이 제 거예요? 그래, 내 것이야. 왜요? 왜 제 이름으로? 엄마가 마루에 앉으며 말했다. 이름은 그저 불리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이름 아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달려 있는 법이지. 지켜야 할 것? 그래. 이 땅, 이 집, 그리고 우리의 기억. 내가 지켜야 해.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의 무게를 느꼈다. 세 글자에 불과한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니. 하지만 전 아직 괜찮아. 시간은 많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적힌 모든 이름들에게는 사연이 있어. 그 사연을 기억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야.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밭 끄트머리로 갔다. 우리 땅의 경계가 되는 작은 둔뻥이 있는 곳이었다. 맨발로 흙을 밟았다. 축축하고 단단한 감촉이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이 땅이 내 것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는.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벼 이삭들이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그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넌 할 수 있어. 내 딸이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땅을 밟았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찍어보는 도장 소리였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장부를 함께 정리했다.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차례였다. 누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래. 한마을의 역사지. 제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배웠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밤늦도록 장부를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다. 빚이 빛이 되는 이야기. 이름이 책임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이 기록이 되는 이야기를 다시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른에 나는 빈집 마루에 홀로 앉아 있다. 50년 전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을 떠났다. 도시로 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평범한 삶이었다. 엄마가 바랐던 대로 배움을 쌓고 떳떳하게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집이, 이 장부가, 그리고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도 장부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한다. 장례식에도 나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그 장부가, 그 기억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여기 있다. 50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장독대 너머로 붉은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다. 어릴 적 보던 그 노을과 똑같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손때 묻은 장부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훑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빨간 줄의 의미, 파란 점의 사연, 빈칸의 진실까지. 먼저 나눌 집을 먼저 기억하라. 마지막 장에 적힌 엄마의 글씨가 달아빠진 종이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그 한 줄이 엄마 삶의 전부였다. 나는 곁에 두었던 새 공책을 꺼내 들었다. 문방구에서 산 평범한 공책이었다. 첫 장을 열고 제목을 적었다. 빛의 장부.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적었다. 빨간 줄 하나 마이너스 길 건너 독거 놓인 김할머니 댁. 올 때 보니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안 좋으셨다. 장보기도 힘들어 보였다. 파란 점 하나 마이너스 마을 입구 젊은 부부의 집.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 원 2개 마이너스 언덕 위 조손가정.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키우고 있었다. 부모는 도시로 돈 벌러 갔다고. 이렇게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자세하게. 전화번호도 적고 필요한 것들도 메모했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을 새길 이름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손이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당선작은 빗장부길입니다.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인 나눔과 돌봄의 정신을 기리는 이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도 함께 흘렀다. 빗장부길이라니. 엄마,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장부가 이제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 되었어요. 빛이 아니라 빛으로 기억되는 길이 되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장독대 옆 흙벽으로 갔다. 그 낡은 새끼줄 매듭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50년 전 내가 풀었던 그 매듭. 이제는 다시 묶어둘 차례였다. 새끼줄을 들어 올렸다. 푸석푸석하지만 아직 튼튼했다. 왼쪽으로 1번, 오른쪽으로 2번.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단단히 묶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매듭을 발견하겠지. 그리고 궁금해하겠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때 그 사람이 찾게 될 것은 빚이 아니라 빛일 것이다. 원망이 아니라 사랑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 집의, 우리 마을의 유산이니까. 바람이 불어와 내가 쓴 새 장부의 가장자리를 넘겼다. 탁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명쾌하게 마음에 맺혔다. 나는 장부를 품에 안았다. 엄마의 장부와 내 장부를 함께,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석양에 물든 낡은 집이 평화로워 보였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힌 공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품은 터전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소리였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소리였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오늘부터 이 낡은 집의 문지방을 넘는 사람은 빚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빛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길 이름도 빗장부길이 되었으니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내 이름 옆 빈칸을 평생 지켜주었듯 이제 누군가의 이름 옆 빈칸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새로 세워진 도로 표지판이 보였다. 빗장부길 1번지. 반짝이는 새 표지판 아래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장부를 가슴에 대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빚쟁이가 되어야 했는지, 왜 모든 오해를 감수했는지. 사랑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을 제가 가꿀게요. 빛을 빛으로 바꾸는 일을, 어둠을 밝히는 일을. 저녁별이 하늘에 떴다. 첫 번째 별이었다. 엄마가 늘 말했다. 첫 별을 보면 소원을 빌라고. 나는 소원을 빌었다. 이 장부가, 이 기록이, 이 마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빚이 아니라 빛으로,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별빛 아래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빗장부기를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어둠이 내렸지만 무섭지 않았다. 품에 안은 장부가 등불이 되어 주었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길을 밝혀 주었으니까. 그렇게 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빚의 장부를 빛의 장부로 바꾸는 여정이.